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의 표준적 삶의 변화입니다.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 곧 삶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개개인들의 삶의 변화가 중첩되면 사회가 변하기도 해요. 개인과 사회의 변화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중요 원인이 되죠. 우리 사회에서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 산다면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일지 떠오르나요? 국가와 시장 시스템이 만든 표준적인 경로에 맞춰 산다면 특정 나이대마다 주어진 과업이 있어요. 태어나고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육받고 시험 보고 대학 가고 스펙 쌓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차랑 집 사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노동하고 퇴직하고 연금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등의 삶이죠. 이런 사이클이 이상적이며 표준적인 삶의 모델로 잡혀 있어요. 한 예로 베이비 부머가 첫 아이를 낳을 1980에서 90년대는 4인 구성 외벌이 가족이 우리 사회의 표준적인 가족 모델이었어요. 그 외로 교육, 일자리, 결혼, 거주, 소비 방식 등 우리 사회에는 국룰이 되는 여러 모델이 있죠. 하지만 십수년 전부터 이 모델들은 깨지고 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IMF 1997년이죠. 이때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소프트웨어를 이식받았어요. 금융위기 이후로 노동 환경의 유연성, 곧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정성이 강화됐어요. 당연히 수입 불안정성이 증가됐죠. 시장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차고 넘친다면 실업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흔히 떠올리는 중산층 모델에서 하나둘씩 이탈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생겨났죠. 2007년 88만원 세대 책이 출판되고 많은 청년들에게 전방위적 공감을 얻었죠. 당시 사회의 취업난이 사회적 이슈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신규 채용 시장은 더 위축됐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초혼 연령이 올라가고 생애 미혼율도 올라가고 자녀를 갖지 않거나 늦게 갖는 경우도 같이 증가하게 되죠. 요새 유치원 학부모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다고 하죠. 점차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 사는 삶의 모델에서 벗어난 삶의 궤적을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왜 이런 표준적인 모델들이 깨지게 된 걸까요? 이유는 다양해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산업 변화로 인한 채용 변동으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수입에 불안정성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는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중후장대 산업에서 경제적 부와 기술적 기반을 다지면서 경박단소,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 체질 개선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채용 수요가 변하게 되죠. 기존에는 또이또이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공장에서나 집단에서 시킨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해진 만큼만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생산성을 수백 수천 배 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천재들 혹은 소수의 유능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누구나 받는 보통의 교육받고 보통의 성과를 내면서 공장 부품처럼 일할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교육 내용이나 형식은 별 변화 없죠. 동시에 자원의 혜택은 소수의 천재들과 유능한 사람들이 속한 그룹에게 몰빵되고 있어요. 그만큼 다수에게 분배됐던 기회와 혜택이 소수에게 몰아지게 된 거예요. 소외된 이들은 표준적인 경로를 걷기 어렵게 되는 거죠. 또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로봇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무지 많이 써요. 또 공장 새로 지으려면 값싼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편이죠.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도 키오스크는 보편화됐고 서빙 로봇도 적지 않아요. 물론 2030이 3D라고 불리는 일자리를 비선호하는 것도 한몫하죠.
베이비 부머가 2030이던 시절 일자리 환경 구조와 MZ 세대가 사는 일자리 환경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일자리 환경 구조가 달라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부머, 그들이 살아오며 정립한 그 시대에 유효했던 표준적인 삶의 경로를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기존의 표준적인 삶의 경로를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수가 삶에서 전방위적인 지연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상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특히 대졸자 남성 기준으로 80년대 초중반생부터 취업이 밀리기 시작해요. 90년대생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들 때 취업 어려움은 심화되죠. 연쇄적으로 결혼도 밀리고 출산도 밀리고 있어요.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포기되는 사람들도 증가 중이죠. 기존의 표준적인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이탈되어서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비표준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2030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이 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고 또 결혼해서 출산율도 올리면서 미래의 노동자를 길러내야 하고 세금도 착착 내고 국민연금도 잘 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국가라는 시스템을 굴려나가야 하는데 수치가 측정 가능하고 미래에도 예측 가능해서 안정적인 사회가 유지되도록 대응해야 하는데 비표준적인 톱니바퀴들이 증가하면서 미래 예측이 복잡해지고 불안정 사회로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연금 말했으니까 살짝 살펴보면 2025년 기준 1995년생은 30세예요. 이들이 20년 넘게 신나게 국민연금 납부하고 65세 됐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35년 뒤, 그러니까 2060년이겠네요. 이때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월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좀 괜찮은 금액 같나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임금 상승률 반영해서 미래의 그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면 월 80만원 수준이라고 해요. 꾸준히 착실히 국민연금 20년 넘게 내면 월 80만원 가치의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을 거래요. 어떤가요? 요즘 베이비 부머들 연금 액수 적다고 사회적 문제라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또 요즘 노인 연령 올려야 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죠. 70세부터 연금 받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2030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AI와 로봇인데요.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선보이고 있죠. 올해에는 한 대에 2천만원짜리 휴머노이드를 대량으로 양산한다고 해요. 또 쉬지 않고 값싸면서 더 성능 좋은 AI 모델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대체되고 침투되기 가장 위험한 분야는 시장성이 크면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표준화되었으며 대규모적인 시스템을 가진 사업 영역이죠. 게다가 점차 기업들은 신입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있어요. 사회가 변하면서 표준적인 삶의 경로는 점차 줄어드는데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여전히 다수는 표준적인 경로를 밟아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렇다고 3D 소규모 중소기업 간다 하더라도 표준적인 삶의 경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고 이제는 휴머노이드까지 걱정해야 되죠. 그렇다고 또 돈을 괜찮게 벌어서 결혼하고 양육하고 집 사는 등 표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 미루고 출산 포기하거나 미루는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죠. 이처럼 변하는 세상에 우리 사회가 정립해둔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는 모델은 점점 기능성을 잃고 있어요. 산업구조, 노동환경, 기술혁신, 경제 및 사회 변동 등 점점 세상의 변화는 더 빨라지는데 국가와 시장이 만들어둔 시스템의 표준화된 경로는 느리게 변하면서 시스템의 표준적 모델과 현실과의 갭이 커지고 있죠. 표준적인 삶을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낙오자가 생기기 쉬운 구조죠. 기존의 표준적인 경로가 갈수록 좁아지는데 왜 2030은 그 경로를 밟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경로를 따르는 이유는 베이비 부머, 곧 2030의 부모 세대가 살아오면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는 게 무척 안전해 보일 수 있어요. 또 딱히 둘러봐도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하죠.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준적인 경로는 베이비 부머가 살아오던 시대적, 환경적 상황에서 유의미했던 삶의 방식이란 점이에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정된 삶을 쌓아가는데 유리했어요. 지금 시대는 표준적 경로대로 살면서 각 단계별로 성취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동시에 표준적 경로를 따르며 쏟는 노력에 비해서 산출물이 적어지고 있어요.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죠. 계속 표준적인 경로를 걷게 되면 인생 낭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가령 수능, 공무원 시험, 대학원 도피, 전문직 시험 등으로 수년째 준비해도 성과를 못 낸다거나 로스쿨 갔는데 변호사 시험 기회를 전부 날려먹었다거나 등의 상황처럼 일종의 변신낭인, 공신낭인, 수능낭인 등 스스로 1인분의 역할을 못하면서 나이가 들어버리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수년을 따라잡을 표준적인 경로가 없어요. 또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부어 시험 통과하더라도 대학 졸업장과 라이센스 등은 점차 기능이 줄어들고 있어요. 라이센스라면 3.3 서비스가 세무사들한테는 밉상이라고 하죠. 신규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이미 자리 닦아놓은 선배 세무사들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이제는 기술하고도 한판 뒤집기 해야 되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늦은 나이에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이 됐어요. 시장에서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경제 저성장 국면이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괜찮은 대학 나와도 괜찮은 기업에 못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신입 구직이 쉽지 않고 괜히 시험 준비로 몇 년 날리면 그나마도 있던 구직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휙 넘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는 이유는 눈에 띄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눈에 띄는 표준적인 경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눈에 띄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다음 영상 비표준적 삶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변화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는 시스템이 만든 표준적인 경로와 간격을 벌리면서 갈수록 사회적 낙오자를 더 많이 양산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크게 커질 때는 사회의 다수가 비표준적인 삶을 살게 될 때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삶의 다양성이 변화해 나가는 사회의 새로운 표준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비표준적 삶, 그 새로운 사회에서 나타날 삶의 다양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여전히 기존의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산이 그 게임에서 유리한 경우에 선호되는 삶의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를 미친 듯이 잘해서 전문직 할 가능성이 크다면, 혹은 고위공무원 할 가능성이 크다면, 혹은 세계적 규모의 대기업 갈 가능성이 크다면 표준적인 경로 따라서 삶의 방식을 그려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자 수는 대략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 된다고 해요. 한편 이런 삶이 만족감, 충만감을 선사해주냐 마냐는 다른 문제예요. 또 AI로 인한 걱정감이 해소되진 않죠. 다른 삶의 방식도 있어요. 표준적인 경로를 걷지만 그 게임에서 불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 경쟁이 심화된다 해도 뚜렷한 걷는다는 것에 안정감이 유지될 거라고 믿으면서 차라리 파이는 좀 덜 나누어 먹더라도 어떻게든 그 경로를 따라서 삶의 궤적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근근히 얇고 길게 벌어먹고 살겠다고 결심한 경우죠. 표준적 경로에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이 별다른 유리함을 만들어내지 못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표준적 경로를 따른다고 해도 얇게 벌어먹고 사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길게 벌어먹고 사는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편 애초에 안정감 때문에 표준적인 경로를 선호하는 편이라면 스스로의 독특함, 개성, 취향, 가치관 등을 포기하는 쪽으로 타협한다는 전제가 깔리죠. 그런 삶에서 만족감이나 충만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애초에 돈 버는 건 괴로운 일이니까 참고 꾹 하고
남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하자. 모난돌은 정맞으니까 매끄럽게 바꾸자. 라는 등의 사고방식 경향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죠. 또한 그런 사고방식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볼 수만은 없어요. 그저 처한 각 맥락에 따라 발현시키는 유동적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한편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하고 충만감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요. 다른 시스템의 경로를 따르겠다며 해외로 나가서 개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의 생활 양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직접 해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의 기회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서 스스로 몰랐던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 자원을 발견할 가능성이 생겨요. 처한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삶의 맥락이 변하게 되고 평소와는 다른 대응 방식이 필요해지면서 기존에는 발현된 적 없던 성격, 행동, 사고방식, 삶의 의미, 가치관 등이 새롭게 발굴될 수 있죠. 물론 그만큼 위험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국가를 선택하면 좋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레가툼 번영지수라고 약 160개국이 넘는 여러 국가의 번영 상태를 다방면적으로 랭킹 매긴 보고서가 있어요. 관련 자료는 내용 항목에 링크 달아놨어요. 한국 사회와 일본 등 몇몇 국가를 사회적 자본에서 간단히 비교해본 영상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다른 영상 절름발이 사회를 추천드려요. 말하다 보니 표준적인 경로를 걷는 삶의 모습들을 주로 다뤘네요. 이번 영상 표준적인 삶은 좀 길어지기에 여기서 자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표준적인 삶을 다룰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여기서는 우리 사회가 표준적인 삶을 성취하기 위한 표준적인 경로가 왜 나고자를 만드는지, 그럼에도 왜 2030은 그 경로를 밟으려는지, 그래서 어떤 삶의 양상이 나타날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어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나타날 다양한 삶의 양상을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